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시대라고 하죠. 베이비붐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2차 대전 이후 60년대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25 이후에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인구도 많고 급격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오늘날 세상을 만든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이제 그분들이 현업에서 은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한 사회의 자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730만 명에 달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전후 세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매개로 이 나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런 베이비붐 세대, 전후 세대가 은퇴하면서 거대한 상속의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다. 바야흐로 상속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시대가 되면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저는 유언장이 상속의 시대를 헤쳐나갈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언장을 써야 하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을 핑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직 젊은데 재산도 별로 없는데 무슨 유언장을 쓰냐? 집안이 화목한데 오히려 분란을 조장할 뿐이다. 비용도 많이 들 테고 유언장 쓰는 것도 어려울 텐데 뭐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지. 그러다가 덜컥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도표 2,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상속 사건의 증가 추이입니다. 이 도표에서 확인됩니다만은 지난 10년간 상속 재판은 24%나 증가했습니다. 이혼 사건 주변에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그 숫자를 이미 훌쩍 넘어서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입니다. 왜 지금 유언장을 써야 하는가? 유언장을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혈육 간의 재산 싸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장을 쓰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피 튀기는 재산 싸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전망치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유언장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00년도에 15.5%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30.3%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늘어서 2045년에는 37.1%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비율이 될 겁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속 재산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물려줄 가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죽으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나와 별 관계도 없는 그저 법에 정해준 법정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유언장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분신 같은 상속 재산을 내 뜻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내 뜻대로 물려줄 수 있는 파워,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실까요? 평균 수명의 변화 추이입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70년도에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58세였습니다. 자식 기르고 나면 후다닥 저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자기 삶을 돌이켜볼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십시오. 2019년도 남자 평균 수명 80세입니다. 이전에 돌아가신 분 다 포함해서 평균 나눈 거니까 지금 건강한 분들은 이제 기본 100세를 산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60세 은퇴한다고 치면 그 이후에 살아갈 세월이 30년, 40년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앞으로 삶을 전망을 하면서 이전을 돌이켜볼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별 인사를 할 것인가,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물려주면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 충분한 시간에 계획표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유언장인 것입니다. 유언장을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유언장이 웰다잉 설계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왜 유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대체 왜 요즘 들어서 상속재판이 급증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은 죽고 남긴 재산은 상속되어 왔는데 도대체 왜 하필 요즘 들어서 혈육 간의 싸움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죠. 세 가지 이유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 먼저 보실까요? 100세 시대, 자산 가치의 급등, 가족 관계의 다양화 복잡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도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100세 시대가 우리 사회의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변화 추이 다시 한번 보시죠. 70년대 남자 평균 수명 58세. 58세 시대 때에는 나이 들어서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에게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남녀 평균 수명 83세. 건강하면 100세까지 기본으로 가는 시대가 되면 은퇴에도 재산을 자식에게 안 물려줍니다. 앞으로 30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 재산 자식에게 물려주면 무슨 험한 꼴을 볼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돌아가실 때 가지고 계신 재산이 많다는 겁니다. 즉 상속 재산이 이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들 느끼시겠지만 상속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상속재산 규모, 단위 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규모 자체가 10년 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일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올라가 있는 집값 그렇게 크게 떨어지기 힘들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30억, 40억 기본이고요. 지방 중도도시 아파트도 평균가가 5억, 10억 하는 것 많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 그런 부동산들이 상속재산이라고 눈앞에 던져졌을 때 자기 몫에 관심을 끊기는 힘들 겁니다. 셋째로 가족 구성과 가족관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났고요. 황혼 이혼하는 가정, 황혼 재혼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비혼족들,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 딩크족도 급증하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성 커플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족관념이 바뀌고 가족 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 그동안 상속 문제를 처리해왔던 우리의 가부장적인 권위, 전통 윤리는 이제 설당을 잃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르신이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대로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런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시되고요. 또 주위에서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언이 꼭 필요하다. 아무리 웰다잉 준비를 많이 해도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해도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인들 사이에 피 튀기는 상속 재판이 벌어진다면 누가 그분의 삶을 웰다잉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유언,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길동 씨 사례입니다. 80세인 홍길동 씨, 공무원 정년 퇴직 후에 강남구 대치동의 35평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35평 아파트가 35년 전에는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가격을 갖는 상속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녀는 이남 일녀, 장남은 부천에 살고 차남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딸은 이혼 후에 아이를 데리고 홍길동 씨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20년 전에 장남 결혼할 때 부천에 아파트를 사줬고요. 차남 미국 유학 비용을 대줬습니다. 딸에게 특별히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던 홍길동 씨는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딸에게 물려주고 아내를 모시고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홍길동 씨, 지난주에 만났던 오랜 친구인 서림 씨가 갑작스런 부고를 받고 서림 씨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에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들어보니 서림 씨 자식들이 상속 재판을 할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도표를 보실까요? 유언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대로 재산이 상속되게 됩니다. 유언 없을 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되는데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n분의 1, 배우자의 상속분은 여기에 50% 가산이 되고요. 특별히 상속인 중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특별 부양을 하거나 특별 기여한 사람에게는 기여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정 상속분에서 빼야 되는 특별수익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있죠. 이남 일녀의 배우자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속분은 배우자에게는 9분의 3이 돌아가고요. 장남, 차남, 딸에겐 각 9분의 2씩 돌아갑니다. 만약에 대치동 아파트의 시가가 한 27억 정도 한다 가정을 하면 유언이 없이 돌아갔을 경우에 배우자에게는 9억 원, 장남, 차남, 딸에게 각 6억 원씩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파트로 남아있을 때 그렇게 지분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이 난 현금이 필요해. 이 아파트 처분하자. 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죠. 아파트가 처분되면 양도소득세 내고 남는 돈 그리 많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은 홍길동 씨의 부인과 딸은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를 해서 아파트를 어머니와 딸에게 반씩 나눠주고 그 밖에 약간의 돈을 받는 뭐 이런 정도 합의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 장남과 차남, 특히 미국에 사는 차남의 경우에 6억 원이라는 상속재산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큰오빠는 결혼할 때 집 사줬고 작은 오빠는 없는 돈에 미국 유학까지 시켜줬으니까 당연히 어머니 모시고 살 이 집은 내 몫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법률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 미국에 있는 작은 오빠가 한국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왕 소송이 벌어졌으니까 큰 오빠도 자기 몫을 주장을 하죠. 그럼 어머니와 딸은 오빠들이 생전에 홍길동 씨로부터 생전에 물려받은 특별 수익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상속분을 깎아야 된다고 싸우게 됩니다. 2,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법정 다툼을 하다 보면 돈이 어떻게 나뉘어지든 간에 가족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사전에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 홍길동 씨에 대한 원망만 깊어집니다. 이런 모습 우리 주위에서 들어보신 일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상속인으로서 상속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상속분을 찾겠다는 그 사람을 부도덕하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뼈 빠지게 일하고 이래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들고요. 안정된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아이들 잘 기를 자신도 없고 너무 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전에 물려주지 않으시죠? 이런 형편에 있다 보면 감정이 조금씩 상하다가 상속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크든 작든 자신의 몫을 내 앞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상속인들, 후손들의 상속 문제를 막을 책임은 피상속인, 즉 상속 재산의 소유자인 홍길동 씨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홍길동 씨, 등골이 오싹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도표는 홍길동 씨의 자필 유언장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필 유언장은 반드시 자필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자필로 써야 되고 작성 연월일과 주소와 이름을 자필로 쓰고 거기에 도장 또는 무인을 찍어야 합니다. 자, 내용 중심으로 한번 보실까요? 유언장 홍길동은 서울 강남구 동동에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 재산 중 2분의 1은 아내에게, 나머지 2분의 1은 딸에게 상속한다. 다른 아들들이 섭섭해할까 봐 아내와 딸은 아파트 담보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큰아들에게 준다. 유언지평자로 딸을 지정한다. 단란하게 살아라. 라고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일단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재산 전부 유언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이 자필 유언장 내용대로 유언이 재산이 상속이 되게 되죠. 상속을 못 받은 아들들은 섭섭할 겁니다. 법에는 유언에 의해서 유언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유료분이라는 제도입니다. 고유상속분의 자식들의 경우에는 고유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고유상속분의 3분의 1까지 법률상 그 사람의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류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이 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미치지 못한 만큼 유류분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들은 부천에 집을 증여를 받았고요. 둘째 아들은 큰 몫의 유학비용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유언장을 작성했을 경우에 그 유언장 내용대로라면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가는 몫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받은 특별 수익을 감안한다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할 만한 재산적 이익은 없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류분이 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를 해서 자기 뜻대로 재산 분배를 유언적으로 명확하게 해놓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갈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90% 이상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 뜻대로 상속하는 유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표 황진희 씨 사례를 보실까요?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반드시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혹은 이외의 기관이나 조직에 내 재산을 기부하거나 물려주고 싶으면 반드시 유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유산 기부도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 유언의 효용에 대해서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황진희 씨의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한 분이에요. 황진희 씨 봉사단체에서 만난 수양딸, 장애인 수양딸, 그리고 유기견이랑 같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반포동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데요. 이분이 한 40년 전에 한강이 보이는 반포동 아파트 살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뷰 한강 반포 아파트는 엄청 비쌀거든요. 한 40억? 그 이상 갈 겁니다. 이분은 학교 재직 때부터 장애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쭉 해왔고요. 정년퇴직 이후에는 장애인 지원, 동물보호,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후원금을 내신 분입니다. 가족 중 친정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요. 4자매 중에 언니 2명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 여동생 하나 남아있고요.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과는 별 왕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조카들이 명절 때 나와서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올 초에 조카들이 인사를 왔을 때 창밖 한강 뷰를 딱 보면서 조카들끼리 이 집은 누가 가질까?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황진희 씨는 수양딸에게 내 재산을 줄지언정 조카들에게 재산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동물보호단체, 장애아동 보호단체 등과 연락을 하면서 유산 기부의 방식과 절차를 협의하던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중증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황진희 씨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법정 상속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 자식들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 상속인은 직계 존속, 부모님과 배우자고요.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입니다. 황진희 씨의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없고요. 또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2순위도 없습니다. 3순위 형제자매 중에 2분 돌아가시고 1분 남아있으니까 그분하고요. 또 대습상속에 의해서 그 돌아가신 형제자매의 자식들, 조카들 이렇게 법정 상속인이죠. 만약에 황진희 씨가 유언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을 한 경우에는 황진희 씨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황진희 씨가 오랫동안 보살폈던 수양딸, 또 아끼고 사랑했던 반려견 다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자녀, 부모, 배우자와 같이 의미 있는 법정 상속인이 없는 독신자들, 특히 골드미스, 능력 있는 전문직 비혼 여성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일구어낸 내 자식 같은 재산들이 자신의 사후에도 내 뜻대로 쓰이기를 바라는 것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내 뜻대로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뭘 주고 싶다 하더라도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 순위에 따라서 나와 별 관계없는 상속인들에게 가버린다는 점, 이 점은 정말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황진희 씨는 코로나에서 회복되자마자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자필 유언장, 다음과 같이 유언장을 쓰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자필로 써야 되고요. 전 모든 내용을. 그리고 연월일 쓰고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나 황진희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유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유증한다라는 내용이 쭉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에서 간혹 빼먹기 쉬운 부분이 유언 집행자입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유언장의 내용대로 그 내용을 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는데, 만약에 상속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법정 상속인들이 성의 있게 이를 처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유언으로 인해서 이득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언 집행자를 꼭 기재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요. 처음 유언장을 쓰시는 분들은 열심히 쓰시지만 유언 집행자를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유언으로 물려주는 재산을 가장 많이 받는 분, 그분을 유언 집행자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을 했을 때
상속재산은 유언자의 뜻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조카들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황진희 씨는 자기 뜻대로 모든 재산을 필요한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웨일다잉 유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이 꼭 많은 분들만 유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것, 이것을 내게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을 때, 그때 유언이 이분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부천 춘희동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85세 김수임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홀로 살아서 가족이 아무도 안 계세요.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해서 외출이 어려운데 마음이 착한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매주 찾아와서 돌봐줘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인 할머니가 가진 것이라고는 영구 임대 아파트 보증금,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물려준 금반지뿐이었습니다. 김수임 할머니는 자기가 죽으면 나에게 소중한 이 보증금과 금반지를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임 할머니 사는 삶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삶의 마무리는 깔끔하고 아름답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내 사후에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행복하겠죠. 김수임 할머니의 웨일다잉 유언장으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김수임 할머니 입장이 돼서 웨일다잉 설계도인 유언장을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만 하시면 나의 첫 유언장이 완성이 됩니다.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제목 유언장을 쓰시고 칸을 바꿔서 오늘의 날짜 연월일을 쓰십시오. 그리고 내 주소, 이름, 그리고 옆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언의 전문,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겠다라는 것을 쓰기만 하면 나의 첫 유언장이 완성이 됩니다. 김수임 씨 유언장 사례 한번 보실까요? 유언장. 나를 잘 돌보아준 아무개에게 감사하며 내 영구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금반지를 준다. 유언 집행자는 아무개로 한다. 내 장례는 화장한 후 수목장으로 부탁한다. 힘들게 살았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떠난다. 모두 행복하기를. 연월일, 주소, 이름, 도장. 간단하지만 완전한 효력을 갖는 유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유언장을 쓴 김수임 할머니, 야구르트 아주머니에게 이 유언장을 전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수요가 있고 관심도 있는 부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의 70% 이상 되는 분들이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상속 자산 중에서 일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선단체,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을 써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유언장을 쓰는 분들, 쓰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안심하고 유언장을 누가 맡아주었다가 내가 사망한 이후에 이것이 유언장에 써 있는 재산을 받은 분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누구나 갖고 계십니다. 유언장, 자필 유언장의 경우에는 원본이 딱 한 장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유언도 실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내 사후에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유언장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쓴 유언장을 누가 위조 변조하거나 혹은 누가 숨기거나 훼손하거나 이러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정성 들여서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언장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관 제도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유언장 보관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도표 보실까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등기소 같은 곳에서 자필 유언장 보관을 해줍니다. 제도가 3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국가에서 자필 유언장을 등기부처럼 안전하게 보관을 해준다면 유언장의 분실, 위조, 변조, 은닉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유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유언장을 보관 맡길 때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졌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필로 썼나 연월일, 주소, 이름 도장의 직현화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형식이 불비되어서 무효로 되는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약간 복잡한 문제입니다만은 자필 유언장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유언장 보관소에 유언장을 보관을 하면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유언 내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효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유언자 사후에 유언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여기 이런 유언장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상속인은 전국 어디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 열람하듯이 주민등록 발급받듯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유언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법적 시스템이 일본에서는 3년 전부터 마련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언장 보관 제도에 대한 입법 요구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우리나라의 유언 작성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산기부는 보통 유언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유산기부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선진사회입니다. 그런데 유언이 없으면 유산기부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유언을 적절히 할 수 있게끔 유언장 보관 제도를 마련하고 또 유언이 제대로 효력을 갖고 편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유언 방식을 현실에 맞게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언 방식을 현실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필 유언장의 집행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 보관 제도가 실행이 되면 유언장을 보관함으로써 그 자필 유언장의 검인, 기타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유언장 보관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이라도 검인 절차 자체를 좀 더 간소하게 하고 또 유언을 작성을 하면 그대로 이행되지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뜻을 이룬다는 이런 어려운 장벽을 걷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유언자의 유산 기부를 존중하고 권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을 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유언을 해서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가면 이 상속세에 대해서 기초 공제도 안 해주고요. 또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넘어가면 세대 생략으로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특정한 몇몇 단체에 대해서 유산을 기부하는 것 이외에 임의적인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 다양한 형태의 유산 기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 세제상인 도움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부족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언장을 쓸수록 더 많은 사람이 유산 기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쓰는 사람이 쉽고 간편하게 유산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재산을 기부한 기업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할머니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주 작은 재산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산 기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 기부 모델에 맞추어서
유언장 모델 역시 개발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 그 유산 기부가 유언의 꽃이다, 이런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화가 더 확장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 유언장을 많이 쓰는 것, 그리고 유언장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